제가 봤을 때 이 거시적인 흐름이 지금은 비트코인이나 이런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위험 자산 쪽에는 호의적이지 않은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이렇게 화폐에도 다 이렇게 등수라는 게 있는데 비트코인은 사실 화폐로서의 인식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있지 않다 보니까 저 밑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같이 비트코인을 좀 공부해보면은 사실 특성으로 보면은 금보다도 더 뛰어난 이 가치 저장 수단이 된다는 걸 아니까 달러나 금보다도 오히려 비트코인에 전 재산을 투입하고 여기에다가 내 재산을 계속해서 모으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제가 백 대표님 모시고 간만에 또 이제 비트코인 관련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슈인 뭐 해외 거래소 차단. 그래서 구글에서 최근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발표되면서 이거 완전 한국 사람들 중국화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이제 여론들이 끓고 있고 저희 구독자분들도 이제 댓글에 그런 걸 물어보길래 저도 사실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 대표님 영상을 제가 가끔씩 보다가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백 대표님한테 물어봐야겠다 해가지고 오늘 좀 귀한 시간을 제가 잠시 뺏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사이트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영상에서도 되게 많은 인사이트를 주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비트코인 이제 되게 장기적으로 들고 가려는 목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팔아야 되나? 언제 팔아야 되지? 막 이런 생각하고 있다가 백 대표님이 필요할 때 꺼내 쓰시는 겁니다 해서 이제 저는 좀 이제 고민이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좀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해외 거래소에 대한 백 대표님의 의견 그런 것들 조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첫 번째로 최근에 이제 시장 분위기는 모든 자산이 이제 우상하고 있는데 크립토 쪽은 굉장히 혹한기를 겪고 있잖아요. 네, 그 원인은 이제 핵심적으로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유야 다각화 되겠지만. 그렇죠.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 거시적인 흐름이 지금은 비트코인이나 이런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위험 자산 쪽에는 호의적이지 않은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뭐 코스피도 잘 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AI 관련 빅테크들 주식들 잘 가고 막 이러니까 그냥 전반적인 호황으로 보일 뿐이지 사실 K자형 경제거든요. 지금 전형적인 불안과 호황이 겹쳐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이 GDP 성장을 지금 뭐 4, 5%씩 분기한다. 이게 모든 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한테까지 다 이런 낙수 효과가 막 가고 있는 그런 전반적인 호황이냐? 그게 아니라 빅테크들이 사실상 AI 인프라 그리고 자본 투자를 막 하면서 그 안에서 돈이 돌면서 경제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중후장대 산업 포트폴리오가 엄청나게 잘 발달해 있는 그런 국가다 보니까 구군이 들어와서 코스피가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필두로 뭐 불을 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 거시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 그동안 한 20년 동안 전 세계 뭐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자본시장을 지배했던 테마는 저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연결, SNS가 특히 연결의 대명사였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테토주로 바뀌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라는 테마가 본격적으로 중심에 놓이기 시작했고 왜냐면 미중 패권 경쟁의 어떤 브랜치로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갈등을 겪고 그다음에 러우 전쟁이 터지고 뭐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을 맞대고 싸우고 이렇게 계속 국지적으로 지정학적 위기가 막 발생하면서 미국이 지금 뭐 중국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전까지는 절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게 전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고 그래서 유럽도 계속해서 관세로 협박을 하면서 미국 편에 설 거냐 중국 편에 설 거냐 선택해라라고 하고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 테마들은 다 에겐주 영역이었어요. 에스트로겐 스탁스, 에겐주 그런 것들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이제는 희귀 광물, 실물 자산 그리고 전쟁 관련된 군수, 군비 경쟁을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해지는 시기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테토주 이런 것들이 확실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상남자 주식. 상남자 주식. 비트코인은 사실 저는 알죠.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은 비트코인도 이 테토주의 중심에 놓이는 자산이 된다는 걸 알아요. 금과 같이 전략적 자산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디지털 골드인데 이 인식이 아직 시장에 팽배해 있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은 아직 비트코인은 그냥 글쎄 디지털 세상에서 어쩌면 올 수도 있는 경제 확산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무언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로 돈이 흘러 들어가지 않는 거고 게다가 이제 뭐 사이클론, 4년 주기 사이클론 이런 것까지 이제 번지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알트코인들은 뭐 더 마찬가지, 오히려 더 심하죠. 비트코인이야 그나마 디지털 골드란 내러티브가 있는데 알트코인들은 이제 자체적인 유틸리티나 사용성에 대한 내러티브 없이 과거 2020년, 21년 장 같은
디파이나 메타버스나 NFT나 이런 이제 유행어를 만들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정책적인 수혜 기대감 때문에만 계속 기대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마저도 뭐 요즘 미국에서 그 명확성 법안 이것도 이제 처리가 늦어지고 이러면서 힘을 못 받고 더 많이 떨어지는 그래서 암호화폐가 전반적으로 다 가격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구글에서 라이센스가 없는 거래소들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막겠다. 이제 이런 것들의 내용이 시장 전반에 퍼졌는데 원래 기준일이 1월 28일이었는데 아직까지 뭐 별다른 액션은 없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시장 전반에는 뭐 어떤 효과가 등장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조금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러면 미국의 사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네. 중국을 한번 보고 한국을 한번 여기에 대입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바이낸스 거래소 차단이에요. 캐나다도 차단되어 있어요. 네. 바이낸스는 미국 시장이 워낙 중요하니까 바이낸스 US라는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네. 아예 그냥 신생 거래소처럼 거기 들어가서 이제 사업을 했죠. 근데 사실상 바이낸스 US와 바이낸스 글로벌이라고 하는 그 본체가 연결돼 있다. 이러면서 이제 창업자인 창펑자오가 감옥에 갔다 온 겁니다. 네. 미국인들은 바이낸스를 이용할 수 없고 코인베이스 그리고 크라켄 이런 이제 로컬 거래소들을 이용을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미국인들은 그럼 바이낸스를 못 쓰게 하는 거에 불만이 있느냐? 네. 물론 있죠. 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그 불만이 덜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코인베이스 거래소에 법인들과 기관들이 계정 만들어서 거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선물 옵션 시장도 있고 네. 그리고 다양한 알트코인들이 올라와서 우리나라처럼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거래소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 그래도 이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진짜 거대한 하나의 핀테크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미국에서는 지원까지는 아니어도 네. 때려 막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 성장을 했죠.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과 함께. 그래서 코인베이스나 크라켄 같은 거래소에서 거래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일단 큰 불만이 없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이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 내가 비트코인을 샀으면 그거를 내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거는 당연히 합법입니다. 네. 셀프 커스터디. 네. 그거는 내가 그냥 가져가는 그런 과정이라서 네. 막을 이유가 없고 막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유재산권 보호의 명분으로 전혀 막지 못하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대죠. 반대로 모든 것들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바이낸스 당연히 안 되고 아예 가상자산 거래 자체를 금지해버렸고 네. 그다음에 채굴까지 금지해버려서 사실상 중국인들은 암호화폐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거래를 하고 싶으니까 P2P 거래소가 오히려 성행을 하고 그다음에 현지 SNS, 위챗이나 뭐 이런 거에서 그냥 단톡방 같이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이제 현금과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그런 P2P 거래 자체가 엄청 생활화됐어요. 웹사이트를 막았더니 웹사이트는 VPN으로 우회해서 접속하고 애플리케이션을 막았더니 애플리케이션은 앱스토어나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는 못 올라가게 됐지만 오히려 APK 파일이라는 걸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이 바이낸스 거래소가 그냥 이렇게 열어놔요. 네.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자 여기서 앱을 다운로드 받아라. 그러면은 VPN으로 우회해서 들어가서 그 APK를 다운로드 받으면 핸드폰에 깔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바이낸스에 중국인 국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를 자기들끼리만 이제 글을 적어서 게시판에 공유하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대만 애플 앱스토어로 로그인을 해서 거기에서 앱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중국인 신분 아이디로 그대로 바이낸스에 올려도 바이낸스에서 다 허락해준다. 이런 식으로 다 이 가이드가 있거든요. 바이낸스를 막았다는 사실은 동일하지만 네. 양상은 다르죠. 근데 우리나라가 어떤 쪽으로 갈 거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바이낸스 다운로드를 막는다. 그리고 FIU에서 구글 쪽에다가 부탁을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아마 애플 스토어도 조만간 바이낸스 다운로드 막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웹사이트가 남는 거죠. 이제 네. PC를 이용한 바이낸스 사용을 할 수 있게 놔둔다면 이것도 이제 FIU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웹사이트까지 IP를 차단해 버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거래소들에다가 국내 거래소들에다가 네. 이제 바이낸스로의 출금은 불허해라. 바이낸스뿐만이 아니라 모든 OKX를 비롯한 바이비트를 비롯한 해외 거래소들은 한국에서 이 바스프 라이센스 취득하지 않으면 출금 막아라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중국의 모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국에서 발생한 일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발생할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P2P로 거래하기 시작할 거예요. 현금과 가상자산의 면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지하 시장이 양성되고 이제 그러면은 국가는 더 가상자산을 양성화하기 힘들겠죠. 가상자산 시장을 더 양성화하기 힘들고 오히려 여기서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하고 음성 제일 싫어하는 거지 않습니까? 금융단체 지하금융이 양성되는 거. 이렇게 될 거고 미국의 형태로 간다. 그러니까 미국은 바이낸스를 막았지만 그래도 거래소들한테 그러면은 대폭 이렇게 사업 영역을 열어줬잖아요.
그리고 셀프 커스터디도 허용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딱히 우리나라에서도 바이낸스를 막는 거에 대한 불만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업비트나 뭐 빗썸에 이제 선물 옵션 시장도 열리고 레버리지도 가능하게 해주고 네. 코인 대차 서비스 뭐 지금 또 못하게 하잖아요. 네. 그것도 가능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RWA 같은 게 나오면은 이런 것들도 거래소들이 다양하게 자체적으로 선별해가지고 올릴 수 있게 해주고 네거티브 규제 형식으로 가서 일단 법이 없으면은 불법이라고 보지 말고 일단 해봐. 그리고 만약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법을 만들어서 못하게 하자. 네. 이런 식으로 가면은 특히 셀프 커스터디. 지금 우리나라 거래소들은 이 개인 지갑으로 출금을 기본적으로 다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 메타마스크로 이동하는 그 금액이 100만 네, 원까지밖에 안 되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약간 황당하긴 하더라고요. 그니까요. 이게 아니 내 돈을 내가 내 개인 지갑으로 이동하겠다는데 그걸 막아두니까 바이낸스를 가입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제 국내 거래소가 너무나도 활동이 제한적이고 쓸 수 있는 상품이나 뭐 어떤 거래할 수 있는 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고 네. 거기다가 내 개인 지갑으로 옮기겠다고 하는 것까지 막으니까 네. 이 결국 규제 우선순위에서 투자자들이 원하는 건 다 후순위로 밀려 있고 금융 당국과 국세청이 원하는 것만 우선순위로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더 반발이 큰 거예요 지금. 그나마 바이낸스에다가 출금을 하게 해줘가지고 여기를 통해서 내가 뭐 테더든 아니면 알트코인이든 이용해서 옮기고 여기에서 뭐 레버리지 태운 선물 투자를 하든 아니면 개인 지갑으로 옮기든 이렇게 자유로움이 확산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것까지 막아버리겠다고 하니까 네. 이거는 그냥 흥선대원고 시절 또 세국 정책을 쓰는 거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의 우선순위를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는 좀 위에다 놓고 그 다음에 해외 거래소들을 못 쓰게 해야지 아무것도 해결되는 거 없이 그냥 해외 거래소들을 막아버리면은 이거는 진짜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규제가 좀 풀려야 그런 기업들도 뭐 특정 기회를 얻거나 더 좋은 케이스로 발돋움할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특히 금융에 있어서 굉장히 후진적이고 앞으로 갈 길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잭도시의 인터뷰를 봤었는데 과거 영상이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비트맥시 중에 한 명이잖아요. 잭도시는. 근데 비트코인이 일상에서 어느 정도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제가 이해해야 될까요? 잭 돌시는 이 페이먼트 회사 설립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페이먼트 회사를 거대 제국으로 일군 사람으로서 비트코인을 그런 식으로 먼저 이제 감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맞아요. 비트코인은 P2P 결제를 위해서 태어난 기술이면은 맞으나 화폐의 역사를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되는데 화폐는 우리가 일상생활 결제를 위해서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일상생활 결제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려면 먼저 그 전에 가치 저장 수단이 돼야 되거든요. 네. 이 결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시기에 차야만 있을 뿐이지 반드시 미래에 일어날 행위입니다. 결제라는 용도는 결국 내가 미래 언젠가는 이걸로 교환을 하겠어. 이런 행위를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미래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그게 1분 후든 5분 후든 뭐 1년 후든 5년 후든 가치가 상승한다라는 믿음이 전제되어야만 이게 결제 수단으로 자기매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전에 가치 저장 수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미래의 어떤 특정 시점이 돼도 가치가 올라 있거나 적어도 유지는 될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이게 화폐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건데 잭 돌시는 사실 이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먼저 자리매김해야 된다는 그 사실은 좀 간과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그 물물 교환의 대상, 결제 수단 이렇게 돼야 되는 것만 계속 바라고 지금 본인도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비트코인 관련 사업을. 근데 다 단계가 있는 겁니다. 잭 돌시가 바라는 미래는 올 건데 네. 일단 먼저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우리가 금을 그렇게 이해하듯이 네. 또는 미국 달러화를 그렇게 이해하듯이 네. 화폐에도 다 규모의 차이도 있지만 그다음에 신뢰의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달러가 원화보다 확실히 더 강한 화폐고 달러를 쓰는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달러보다는 금이 더 좋은 화폐니까 금사재기 열풍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고 이렇게 화폐에도 다 이렇게 등수라는 게 있는데 비트코인은 사실 화폐로서의 인식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있지 않다 보니까 저 밑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같이 비트코인을 좀 공부해보면은 사실 특성으로 보면은 금보다도 더 뛰어난 이 가치 저장 수단이 된다는 걸 아니까 달러나 금보다도 오히려 비트코인에 전 재산을 투입하고 여기에다가 내 재산을 계속해서 모으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이런 사람들의 모수는 세대가 점점 바뀌면 바뀔수록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금이 그래도 최고지. 네. 이게 기성세대고 이제 신세대 결국 이 젊은 2030 세대가 사회 주축 영역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은 점점 호전되고 확산될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은 비트코인이 금보다도 오히려 더
더 엄청나게 좋은 화폐가 될 거고 네. 그 특정 임계점이 있을 겁니다. 그 임계점이 딱 넘어가는 순간 갑자기 대중적인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화폐로 자리매김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차가 조금 있을 뿐 화폐로서의 기능하는 시간은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누구의 통제를 받지 않는 온전히 자유로운 화폐다라는, 자산이다라는 본질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제도권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는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육신은 빼앗겼는데 영혼은 남아있는 뭔가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인지하고 있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우리가 전통 자산이라고 불리우는 다른 자산들과 다른 점은, 다른 전통 자산들, 특히 주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가장 쉬운데, 일단 시작부터 소유자들이 정해져 있고요. 네. 그것을 발행하는 주체, 그리고 그 발행자들에게 초기 투자 참여 기회를 얻어서 싼 가격에 그 주식을 획득할 수 있었던 벤처 캐피털, 그 다음에 뭐 내부자, 소수의 부자, 이런 사람들이 다 정해진 상태에서 그 회사 가치가 이제 올라가면서 결국 IPO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대중한테 공유가 되죠. 비트코인은 정확히 반대의 길을 걸었죠. 그냥 아무도 관심 없고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토시 나카모토, 그 다음에 뭐 할피니, 그 다음에 몇몇 사이퍼펑크들, 이 암호학자들이 채굴을 해서 비트코인을 막 이제 얻었어요. 네. 이 소수의 고래들이 다 그냥 개인이었고, 뭐 부자도 아니었고, 그냥 진짜 컴퓨터에만 몰두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들이 점점 뭐야, 뭐 저런 거를 채굴을 해? 그리고 이게 뭐 피자 한 판 사는데 쓸 수가 있어, 이러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로 그냥 얼리 어답터들이었던 거예요. 사실상 뭐 어디에 투자를 전문적으로 한다거나 뭐 뭔가 미래를 보고 배팅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비트코인은 사실 확산되었던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0달러에서 1달러의 가격을 가지게 됐고, 그러다가 거래소라는 게 생기고, 이거 거래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누군가가 사업을 하면서 거래소가 생기고, 네. 거래가 되기 시작하니까 100달러가 되고 1000달러가 되고 이렇게 됐던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사실상 2만 달러가 되기 전까지는 기관들이라는 존재는 없었어요.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투자자의 목록에. 네. 그리고 2018년 윈터 겪으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들어왔던 기관들도 또 다 빠져나갔고요. 다시 2021년 상승장이 와서 말하자면 이제 디지털 자산과 메타버스나 막 이런 것들의 붐이 일기 전까지는 기관 투자자라는 존재는 비트코인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비트코인이 16년의 역사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한 2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4, 5년 되는 기간 동안 이제 와서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거, 그거는 정확히 말하면 탈중앙성이 훼손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굉장히 성숙하고 있다는 증거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비트코인 개수를 기관들이 많이 가져가게 되더라도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약간 비트코인의 전체 2100만 개라고 하는 이 유통량은 딱 3등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분의 1은 사토시 물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가 채굴한 110만 개, 그리고 플러스 초기에 사토시 나카모토와 함께 채굴을 했던 사람들이, 고래들이 들고 있는 물량,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이 이제 개인들, 그 뒤에 이제 뭐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하게 비트코인을 모았던 개인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1이 얼마 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하는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 마이클 세일러의 이제 스트래테지가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락, ETF 같은 것들이 유행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와 있는 자금, 이게 이제 나머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아직도 근데 이 허리가 가장 두껍거든요.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물량이 아직도 전체 비트코인 유통량의 50%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비트코인은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아직도 많이 치중되어 있고, 마지막에 탑승한 기관과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이제 열심히 매집을 하고 있는데, 이미 사실 게임이 전통 자산들이 가져갔던 그런 IPO까지 가는 과정에서 먼저 기관 투자자들과 기업들이 배불리고 나서 우리가 기회를 갖게 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반대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오히려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더 페어하고 공평한 게임인 거예요. 저는 이제부터 개인들이 그동안 엄청나게 부를 많이 축적하지 않았겠습니까? 초기 비트코인 투자를 해서. 이런 사람들이 기업이나 기관들의 그 비트코인 물량을 넘기면서 돈을 버는 것도 아주 건강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비트코인이 화폐가 되기 바란다면 투자자 저변이 확대돼야 되는 건 맞고, 소수의 고래들이 지금같이 50% 이상의 물량을 쥐고 있는 것보다는 기업들과 ETF를 다루는 기관들한테 더 넓게 흩뿌려져서, 그 기업들은 또 결국 그 기업의 주주들한테 사실 비트코인을 일부 조금씩 가지고 있게,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80억 인구들에게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고, 이러면은 비트코인은 앞으로 더 안정적이고 성숙한 자산이 될 거기 때문에 화폐가 진짜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우리가 바라는 그런 비트코인의 성장을 위해서 더 좋은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다. 기관 재택은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좀 제가 궁금한 것들을 좀 많이 해소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아직 규제가 못 따라와서 아쉽다. 네, 이런 것들이 좀 축인 것 같고 비트코인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자산이고 방향성은 틀리지 않았으나 시차는 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이해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이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날 거예요. 네. 지금도 드러나고 있고 네. 결국 금융이라고 하는 영역이 나라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나라 같이 엄청 폐쇄적인 국가도 있고 네. 덜 폐쇄적인 국가도 있지만 결국 정치인과 정책 입안자 네. 무한정 가상자산으로서 이렇게 자본시장을 확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은 격차가 벌어지는 거는 어떤 디지털 자산이 더 이런 규제의 흐름과 상관없이도 성장할 수 있느냐, 독자적인 시장을 구축할 수 있느냐, 말하자면 막을 수 없는 흐름이냐, 요게 이제 이 디지털 자산들 간의 경쟁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비트코인은 망망대해 공해예요. 이거는 주인도 없고 만든 회사도 없고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그 자체가 그냥 프로토콜이고 기술이기 때문에 규제가 있든 없든 그냥 그거를 쓰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은 계속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보면은 이 규제가 어떻게 되느냐의 운명이 결정될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어떻게 나오냐, 이자가 지급되느냐 마느냐, 디지털 증권이 합법화되느냐 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더리움과 솔라나와 우리가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불리우는 알트코인들 얘네들의 운명이 결정되죠. 리플도 마찬가지고. 결국 주인이 존재하고 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규제에 그냥 100%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점점 의미가 퇴색하는 거죠. 아, 이걸로 전 세계를 이을 수 있나? 24시간 돌아가는 시장이 정말 리플이나 이더리움 위해서 구현될 수 있는 건가? 스테이블 코인이 이위해서 정말 앞으로 전 세계 결제 수단이 된다면 정말 이더리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제 막 결제를 할까? 다 규제될 텐데 사실 지금도 규제되고 있어요. 그 비트코인은 그런 게 불가능한 중립지죠. 그러니까 훨씬 더 앞으로도 가치가 올라갈 거다. 점점 그래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격차가 규제가 정립되면 정립될수록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금 시점에서는 비트코인 외 나머지는 이더리움 포함을 알트코인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재미있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좀 가볍게 저희가 뭐 현재 시장에서 떠도는 이야기들 그리고 궁금한 것들을 조금 이제 백 대표님한테 좀 여쭤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른 이슈가 있다 그러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거친 컨텐츠의 맛. 좀 더 나의 것 그대로의 통깡 강민우 이제 보시고 싶은 분들은 아마 오늘 이 배에 타면은 경험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배 안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